롤렉스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몰래 두고 간 금이 간 휴대폰. 그 안을 열어보니 남편이 재산을 노리고 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당의 커다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잘 정돈된 하얀 자기와 은식기에 반사되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 향과 남편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지우의 삶은 완벽한 유화 같았습니다. 성공하고 잘생긴 남편.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호화로운 집, 그리고 경제적 자유까지. 지우는 민준의 접시 오른쪽에 커피잔을 놓으며 남편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을 보자 그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평소에 차분하고 위험 있는 마케팅 이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는 입었지만 왼쪽 소매 단추가 채워지지 않아 손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부드럽게 물으며 남편의 팔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불안하게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시계, 지우. 그 롤렉스 데이토나 어디에 뒀어?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이요. 화장대 위 워치 와인더에 항상 넣어두잖아요. 거긴 없어.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아져 지우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기도 찾아봤어. 서랍, 양복 주머니, 전부 다. 케이스는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 어젯밤 회사에서 돌아와서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둔 거 아닐까요? 지우는 민준의 눈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공포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애써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마치 그 물건에 목숨이라도 달린 것 같았습니다. 깜빡한 거 아니야, 지우. 난 항상 거기에 둬. 민준이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온 VIP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 외적인 모습이 전부라고. 만약 그 시계가 없어지면 민준은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몸을 돌려 한 중년 여성이 식기 건조대를 닦고 있는 깨끗한 주방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박 아주머니, 50대의 그 여성은 지우가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일해왔습니다. 10년간 흠없이 헌신해 온 분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갑자기 방안을 채운 긴장감을 느끼고 몸을 약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크게 불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손에 든 행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도련님. 제 시계 보셨어요? 은색 줄에 검은색 문자판 있는 거요. 제가 보통 화장대에 두는 거. 아,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과 사모님 화장대 위물건은 감히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닥 청소만 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출근했을 때 우리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랑 지우뿐인 거 확실하죠. 지우가 자기 남편 물건을 가져갈 리는 없고 맹세합니다, 도련님. 전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즉시 민준과 박 아주머니 사이에 서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함부로 의심하지 말아요. 박 아주머니는 저랑 10년이나 함께 했어요. 장보고 남은 잔돈 한 푼도 가져간 적 없는 분이라고요. 다시 천천히 찾아봐요. 소파 틈에 끼었거나 차에 두고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민주는 지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지우가 읽을 수 없는 절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찾을 시간 없어. 지우, 그건 자산이야. 그리고 난 지금 아무도 못 믿어. 민준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비켜. 내가 뒤쪽 방을 뒤져보겠어. 여보. 지우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이미 박 아주머니가 사는 주방 뒤 작은 골방, 서비스 공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방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플라스틱 옷장 하나, 바닥에 놓인 얇은 매트리스,
그리고 작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고향에 있는 손주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평화롭던 그 공간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박 아주머니의 플라스틱 옷장 내용물을 모두 끌어냈고 낡은 몸빼 바지와 옷까지 기도 용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우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문가에 서서 자신의 사생활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조용히 해, 지우. 당신은 너무 물러터졌어. 민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박 아주머니의 매트리스를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짙은 녹색 벨벳 상자. 민준이 보통 그들의 옷장 가장 아래 서랍에 보관하던 예비 시계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는 침대 밑에 얇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연극적인 동작으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것 봐.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딨어? 민준이 돌아서서 빈 상자를 박 아주머니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상자가 여기 있다는 건 네가 이미 시계를 팔아치웠다는 거겠지. 안 그래? 박 아주머니의 얼굴이 솜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도련님. 저는 저 상자가 왜 저기 있는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어요. 맹세합니다, 도련님.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인정하는 거 봤어? 그랬다간 교도소가 꽉 찼겠지. 민주는 상자를 바닥에 던졌고 고통스러운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상자는 분명히 박 아주머니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민준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지우가 장티푸스로 아플 때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유리잔을 깨뜨리거나 옷에 얼룩을 묻혔을 때 항상 정직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훔치는 것은 그녀의 성격과 너무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우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방 청소하다가 실수로 딸려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딸려 들어가 그 상자는 가장 아래 서랍, 숨겨진 곳에 있었어. 지우, 우리가 없을 때 방을 뒤진 게 틀림없어. 민준이 지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지우에게 동의를 강요하듯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의 친절을 이용한 거야. 당신이 물러터졌으니까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오늘은 시계, 내일은 뭐, 당신 보석, 이 집문서. 민준의 물러터졌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준은 항상 지우의 부드러움을 칭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단어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사모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박 아주머니가 손을 모아 빌며 흐느꼈습니다. 민준은 역겹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드라마는 그만하고. 이제 시계 어딨어? 어디에다 팔았어? 안 가져갔습니다. 도련님. 좋아, 내 입이 계속 잠겨 있다면 경찰이 강제로 열게 해주지. 민준이 바지 주머니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지우가 민준의 손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여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불쌍하잖아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물건을 훔쳤는데 아직도 불쌍해? 세상에, 지우. 좋아, 내 아내가 너무 착하니까. 민주는 살기 어린 눈으로 박 아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 지금 이 순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15분. 민준이 준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했던 집안 분위기는 이제 차갑고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민준은 거실 중앙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마치 교도관처럼 뒤쪽으로 향하는 복도를 감시했습니다. 그는 박 아주머니가 다른 물건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려는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 지우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짐 싸는 것을 돕고 싶었지만 민준의 시선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거실에 서 있는 저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알던 민준은 인내심 있는 남자였지. 이렇게 폭발하고 노인을 범죄자처럼 내쫓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남은 물건을 담은 라면 상자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코는 빨갰습니다. 그녀는 감히 거실 쪽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인에게 안기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슴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민준 씨를 용서하세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꺼내 쥔 10만 원짜리 몇 장을 쥐었습니다. 이건 고향 내려가는 차비예요. 박 아주머니는 지우의 손을 거절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도련님이 아시면 화내실 거예요. 저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습니다. 받으세요, 아주머니. 제발요. 지우가 강요하며 박 아주머니의 낡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 돈을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민준의 고함 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수군거리지 마. 공범처럼. 박 아주머니는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절박한 눈빛. 사모님. 박 아주머니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도련님, 사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박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기운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작별 인사는 끝났나? 나가. 민준은 그들을 뒷문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박 아주머니가 앞문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박 아주머니는 이미 쓰레기 통로로 버려져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그들의 집 뒷문은 채소 장수들이 지나다니는 작은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흐렸고 마치 하늘이 지우의 잿빛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문지방에 서서 박 아주머니가 담장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뒤쪽 담장 자물쇠 열쇠 좀 가져올게.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돌아섰고 지우와 박 아주머니는 귀중한 몇 초 동안 뒷뜰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민준의 등이 벽 뒤로 사라지자마자 박 아주머니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경계심 가득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여행 가방 안쪽을 뒤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작고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액정이 천갈래로 금이 가고 배터리가 빠지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어놓은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받으세요. 박 아주머니가 그 휴대폰을 지우의 손에 거칠게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 하나밖에 없는 휴대폰이잖아요. 쉿, 숨기세요. 박 아주머니의 눈이 안쪽 문을 향해 커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모님. 파일 관리자 들어가서 음성 폴더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요. 지우는 차가운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 안에 녹음 파일 열어보세요, 사모님. 사모님의 안전을 위해서요. 도련님이 이 휴대폰이 사모님께 있다는 걸 알면 안 돼요. 만약 아시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요. 지우는 박 아주머니의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해고당해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민준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반사신경으로
지우는 낡은 휴대폰을 바지, 허리춤 뒤로 밀어넣고 입고 있던 헐렁한 티셔츠로 튀어나온 부분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준이 자물쇠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자, 나가. 박 아주머니는 지우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암시하는 작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담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민주는 즉시 자물쇠를 찰칵 소리를 내며 잠갔습니다. 끝났다는 소리였습니다. 휴, 끝났다. 민준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방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다시 쓰였습니다. 그는 지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아까 좀 심했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집에 도둑이 있는 건 싫으니까 내가 더 믿을 만한 파견 업체에서 새로운 도우미 구해줄게. 지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리 뒤쪽에서 금이 간 휴대폰이 피부를 태울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네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숭배해온 남편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2시간 후 민주는 이미 출근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의 행운의 롤렉스 시계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거대한 집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박 아주머니의 폴더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한 이 호화로운 방에서 그 물건은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휴대폰은 더럽고 기름때가 껴 있었으며 액정은 심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위쪽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지며 픽셀이 깨져 군데군데 끊어진 상징적인 악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는 한 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의 터치스크린에 익숙한 지우의 손가락은 뻑뻑한 물리적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는데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갤러리, 메모리 카드, 음성 녹음, 그곳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 있었습니다. 제목은 자동으로 음성 1, AMR로 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날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 지우는 밖에서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하고 있었고 민주는 아직 퇴근 전이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중앙의 재생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인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옷 주머니나 문틈에서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약간 먹먹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안전해. 물건은 이제 내 손에 있어.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움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거칠고 다급하며 교활한 말투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 오늘 오후까지 현금 2억이 당장 필요하다고, 형. 안 그러면 형네 사람들이 길에서 날 끝장낼 거잖아. 안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전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마누라는 절대 모를 거야. 걘 멍청해서 속이기 쉽거든. 내일 아침에 시나리오 하나 만들 거야. 그 늙은 가사 도우미가 희생양이 될 거고 내가 그녀 방에 상자를 갖다 놓으면 끝이야. 지우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습니다. 그 롤렉스 판도는 이번 달 이자 막는 데나 쓰는 거지. 남은 도박 BD 10억은 지금 이 집문서가 마누라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권한 위임 서류는 준비해놨어.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하고 서명하게 할 거야. 녹음에서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조하고 사악한 웃음이었습니다. 쉽지. 걘 날 100% 믿으니까. 자기가 모범적인 남편인 줄 알거든. 사실 난 걔네 아버지가 남긴 자산만 필요한 건데.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마치 그 물건에 쏘인 것처럼 휴대폰을 침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도나는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의 분노도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사랑도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절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억의 빚에 쪼들리는 도박 중독자였고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무고한 노인에게 누명을 씌운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민준의 다음 목표는 시계나 보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집과 지우 자신이었습니다. 갑자기 협탁에 놓여있던 지우 자신의 휴대폰이 길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내 사랑 남편이라는 이름과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이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우는 명랑하게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지우는 옷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진했던 여자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에 떨지만 이제 진실의 열쇠를 쥔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톤으로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결혼은 연극 무대였고 살아남으려면 지우는 남편보다 더 뛰어난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뒤 녹색 통화 버튼을 밀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우의 목소리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손은 침대 시트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의 냉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벽시계는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향긋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운 속꼬리곰탕을 젓고 있었습니다. 손은 수백 번 해온 일과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먼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잠옷 바지, 주머니 속박, 아주머니의 폴더폰이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방 전체의 중력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쉬어. 지우. 내쉬고. 떨지 마. 지우는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그녀는 복도 거울 앞으로 걸어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종적이고 순진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민준이 그녀를 위해 만든 가면을 이제는 그 창조주에게 맞서기 위해 써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어깨에 재킷을 걸친 채 들어섰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감출 수 없는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던 무거운 짐이 마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왔어. 민준이 외쳤습니다. 지우는 그를 맞으러 걸어가 남편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민준의 피부는 차갑게 느껴졌고 지우의 가슴 속 뜨거운 격정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미팅은 잘 됐고요. 민준이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술, 녹음 속에서 지우의 파멸을 계획하던 바로 그 입술이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을 참았습니다. 물론이지. 싱가포르 클라이언트가 아주 만족했어. 민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는 텅 빈 자신의 손목을 흘깃 보았습니다. 얼굴이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근데 뭐랄까, 그 시계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네. 아직도 박 아주머니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지우는 소리치지 않기 위해 입술 안쪽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요, 여보. 그냥 애꼬맸다고 쳐요. 중요한 건 당신 미팅이 성공한 거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정말 이해심 많은 아내야.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와, 속꼬리 곰탕이네. 내가 배고픈 거 어떻게 알았지? 오늘 낮에 프레젠테이션 하느라 바빠서 밥도 못 먹었어. 거짓말.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한 게 아니야. 당신은 암시장에서 거래를 했지. 그날 저녁 식사는 지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간 결혼 생활을 한 남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민준이 고기를 자르는 방식, 국물을 마시는 방식, 회사 농담을 하며 가볍게 웃는 방식,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섭게 생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 후에 상쾌하게 웃을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지우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한도 높은 신용카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거절했지만요. 우리 재정 상태 아직 괜찮은 거죠? 민준의 숟가락 움직임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민준은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텔레마케터 전화를 뭐 하러 받아줘? 괜찮아,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봐? 민준이 지우를 탐색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냥요.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들 교육비 적금이 당신 다른 통장에 있잖아요. 그냥 그게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년에 국제학교 들어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걱정 마, 여보. 모든 게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내가 회사에서는 재무관리자인데 설마 집안 재정을 엉망으로 관리하겠어? 민준이 웃었지만 눈은 따라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돈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 임무는 집에서 예쁘게 있고 나를 돌보고.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자산을 지키는 거야. 자산이라는 단어가 지우의 귀에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깊이 잠들어 코를 골 때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잠들 때 껴안던 그 등은 이제 지우를 현실과 분리하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협탁에 놓인 민준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민준을 깨우지 않고는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똑똑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차가 마당을 떠나자마자 지우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친구들 모임이나 헬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층에 있는 민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항상 신성한 업무 공간이라고 말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방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준이 집에 두고 간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회사 노트북과 동일한 구글 계정에 연결된 노트북이었습니다. 민준은 로그아웃에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컴맹이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 자신했습니다. 지우는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구글 계정은 여전히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검색 기록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구글맵 타임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민준은 위치 추적 기능을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지우는 어제의 민준의 이동 경로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집 출발, 오전 10시 15분, 그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이 아닌 종로 3가 도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래된 상가 건물에 머댄, 오후 2시 잠시 사무실로 복귀. 종로라고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지점의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었지만 민준이 일주일 전에 즐겨찾기로 표시해둔 한 이름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센토사 시계 보석. 지우는 새 탭을 열어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민준의 아이디는 본 적이 있어서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지우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시도했습니다. 실패. 민준의 생일. 실패. 지우는 바가주머니에 녹음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백 회장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설마? 지우는 민준이 낙서 종이에 썼던 이상한 조합 드라건 88을 시도했습니다. 실패. 지우는 거의 포기하려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아래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쪽지를 보았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 어머님 생신. 지우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화면에 잔액을 본 순간 지우의 심장이 뗀는 것 같았습니다. 주 계좌 1,500원. 예금 계좌 200원. 정기예금 0원. 민준의 수억 원대 연간 보너스는 어디로 갔을까? 그들의 공동 저축은 어디로 갔을까? 지우는 거래 내역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은 출금 내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목적지는 다양했습니다. M88 입금, ZUSBOLT, 백용수라는 계좌로 이체. 지난 3개월 동안 민주는 총 25억 원을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의심스러운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우는 비명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파산 이상으로 민주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삶은 곧 깨질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이체 날짜들이었습니다. 지난달 결혼기념일에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보너스가 아직 나오지 않아 선물을 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도박 자금으로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거래 내역을 인쇄하여 작게 접어 화장실 생리대 상자 안에 숨겼습니다. 민준이 절대 건드리지 않을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기의 증거를 가졌지만 더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종로 3가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종로 3가 거리는 덥고 붐볐습니다. 지우는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리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센토사 시계 보석 가게는 옷감 가게와 신발 가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먼지 쌓인 오래된 시계 가게처럼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매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내부는 마호가니, 나무와 붉은 벨벳 느낌으로 고급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유리 진열대는 없었습니다. 이곳의 시계들은 단단히 잠긴 벽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실크 셔츠를 입은 한 중년의 남자가 높은 계산대 뒤에 앉아 극세사천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닫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뭘 찾으시나요? 파시나요? 사시나요? 그는 격식 없이 물으며 지우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에르메스 가방과 구찌 신발을 본 그는 등을 조금 꼿꼿이 폈습니다. 잠재 고객이군. 남자 시계를 찾고 있어요. 지우가 차분하면서도 품위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선물로요. 롤렉스를 좋아하는데 여기 컬렉션이 완벽하다고 들었어요.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롤렉스요. 많습니다. 어떤 모델을 원하시나요? 서브마리너, 데이트 저스트, 데이토나. 지우가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그가 특별히 롤렉스 데이토나 블랙 다이얼을 원한다고 했어요. 구하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남자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와, 사모님 운이 좋으시네요. 인연은 따로 있나 봅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물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태 최상의 풀세트, 박스와 보증서까지 완벽합니다. 보증기간도 아직 남았고요. 남자는 뒤쪽 금고로 걸어가 열쇠를 돌려 녹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자였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곳 크림색 쿠션 위에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버클 부분의 옅은 긁힌 자국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달 민준이 착용하다가 책상에 부딪혀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좀 봐도 될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시계를 건네받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 특별한 물건입니다. 이전 주인이 돈이 아주 급해서 싸게 내놨어요. 공식 매장에서는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3,500만 원입니다. 지우는 진품인지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케이스 뒷면에 섬세하게 새겨진 시리얼 번호를 흘겨보았습니다. 그 숫자는 민준의 서랍에 아직 잘 보관되어 있는 보증서에 적힌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준은 멍청했습니다. 팔 때 보증서를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가게가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주인은 왜 그렇게 급하게 팔았나요? 지우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뭐 뻔하죠. 사모님. 젊은 친구들이 허세 부리다가 주식이나 도박에 손대고 돈 잃으면 자산 파는 거죠. 가게 주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름이 민준 씨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주 멀끔하게 생겼는데 여기 와서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지우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 확인, 식은땀을 흘리는 민준, 현금 요구, 지우는 시계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부 공동 재산에서 훔친 돈 한 푼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적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잠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됩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요. 지우는 시계 사진을 찍으며 특유의 긁힌 자국과 가게 배경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우는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연기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시계를 팔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박 아주머니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지우는 인터콤 모니터를 흘겨보았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포를 들고 있지 않았고 얼굴은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스피커를 통해 물었습니다. 택배입니다. 민준 씨 앞으로 온 서류가 있는데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안 됩니다, 부인. 이건 회사에서 온 긴급 서류라서요. 부인이시죠? 부인께서 대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편집증으로 인해 날카로워진 지우의 직감이 위험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남자가 의심하거나 소란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문 근처 콘솔 테이블 서랍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열지 않고 쇠창살 사이로 말했습니다. 서류 주세요. 지우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으로 다가와 옷반지가 가득한 손으로 쇠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우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분께 전해주세요. 백 회장님께서 안부 전하라고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 남편은 조폭이랑 엮일 일 없어. 무릎이 떨렸지만 애써 강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남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랑 엮일 일이 아주 많습니다. 부인. 이번 주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전해주세요. 마감은 내일 낮 12시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남자는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고 대문 너머 지우의 얼굴 앞에서 불꽃이 춤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쁜 집이 계속 시원할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꺼져. 안 그러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야. 지우가 위협했습니다. 부르세요. 이 단지 경비도 우리한테 빚이 있으니까. 남자는 라이터 불을 껐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인.
내일 12시. 아니면 대신 다른 걸 가져갈 겁니다. 부인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인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남자는 한쪽 눈을 윙크하고는 돌아서서 길모퉁이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대문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우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돈만 탕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 문 앞까지 죽음의 위험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 회장이 강제 집행을 결정하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근, 기다리지 마.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야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 백 회장의 이자 빚을 막기 위해 다른 대출을 알아보거나 모든 구멍을 메우기 위해 큰 한 방을 노리며 다시 도박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박 아주머니의 폴더폰을 다시 집었습니다. 아직 듣지 않은 녹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녹음 파일들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이었습니다. 지우는 폴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있었습니다. 음성, 이하의 말. 10분짜리였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이어폰을 꼈습니다. 녹음은 민준의 거친 숨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와 희미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민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민준이에요.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모. 민준은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양어머니나 다른 여자가 있었을까? 네, 고모.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미쳤었죠. 하지만 제가 다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할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집문서는 안전해요. 네. 그게 지우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위조된 증여 계약서는 준비해 놨어요. 내일 모레 서명하게 만들 거예요. 걔는 속이기 쉬워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걔가 서명하자마자 제 이름으로 바로 명의 변경하고 그걸로 은행에 담보 대출 받을 거예요. 5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걸로 백 회장 빚 갚고 남은 돈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새로 사업 시작할 자금으로 써요. 지우 걘 그냥 버려요. 어차피 걔한텐 저밖에 없잖아요. 긴 침묵. 그리고 전화기 스피커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칠고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 그 멍청한 년이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필요하면 작은 사고라도 내서 머리를 더 멍하게 만들어버려. 지우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여동생. 항상 지우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명절마다 떡을 가져다 주던 민준의 고모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조카와 공모하여 지우를 약탈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고모, 걱정 마세요. 고모가 주신 수면제, 제가 매일 밤 걔 음료에 조금씩 섞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걔가 자주 어지러워하고 깜빡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명할 때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만들려고요. 지우는 거칠게 이어폰을 벗어 던졌습니다. 손으로 목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제, 그래서 그랬구나. 최근 지우가 자주 무기력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너무 깊이 잠들었던 이유.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남편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위액을 토해냈습니다. 방금 먹은 속꼬리곰탕, 민준이 아침에 타준 커피, 모든 것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칠게 나올 셈이야. 민준 씨?
지우가 자신의 그림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아, 내가 더 거칠게 놀아주지. 민준의 차가 차고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박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화장실 천장 환풍기 안에 숨겼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옷을 단정히 하고 구토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약간 뿌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으로 달콤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민준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마침 어제 말했던 세무서 서류 가져왔어. 오늘 밤에 서명해야 내일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 그냥 형식적인 거야. 건물 세금 감면 관련해서 민준은 서류 봉투를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방금 부엌에서 가져온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잘 오라고 따뜻한 우유도 타왔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우유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하얀 우유, 잔 속의 죽음, 그리고 갈색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재정적 죽음, 지우는 달콤하게, 아주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거기 둬요. 이따 마실게요. 내가 먼저 어깨 좀 주물러 줄게요. 당신 엄청 피곤해 보이네. 지우는 민준의 뒤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남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시작했고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복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민준은 그녀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밤 지우가 그에게 복수의 약을 주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금으로 도금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CTV 카메라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대신 남편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디가? 민준이 깔끔한 옷을 입고 핸드백을 든 지우를 보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비즈니스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은 잠을 못 자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참고 거울 앞에서 연습한 지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병원에요, 여보. 어젯밤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마 현기증이 도졌나 봐요. 민주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지우의 우유에 섞은 수면제는 실제로 어지럼증과 방향 감각 상실 효과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민주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까? 그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 오늘 오후에 그 서류 처리하러 법무사 사무실 가야 하잖아요. 난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어지러울 때 운전하는 건 무서워서요. 좋아, 조심하고 다른 데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 오후에 그 서류에 서명해야 하니까.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가 단지 정문을 벗어나자마자 지우는 즉시 앱에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강남의 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아주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시끄럽고 배기가스 냄새가 나는 터미널 식당 한 구석에서 지우는 그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전 쫓겨난 이후 박 아주머니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사모님. 박 아주머니는 지우를 보자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지우가 먼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자의 포옹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고향에 내려가면 위험해요. 민준 씨가 아주머니 주소를 알아요. 지우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와 원룸 아파트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우의 친구가 잠시 비워둔 오래된 아파트로 임시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경기도에 계세요. 필요 없으면 외출하지 마시고 예전 휴대폰은 켜지 마세요. 박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도련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모님. 정말 나빠요. 제가 들었는데 무서운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사모님이 서명 안 하면 해치려고 한대요. 알고 있어요. 아주머니. 저도 녹음 파일 들었어요. 지우가 박 아주머니의 눈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도움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 녹음 말고, 혹시 민준 씨가 안방 금고 말고 개인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보신 적 있어요? 박 아주머니는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계단 밑 창고요. 사모님, 낡은 자동차 부품 상자들 뒤에요. 도련님이 밤에 거기서 오랫동안 계시곤 했어요. 제가 한번 엿봤는데 녹슨 과자 깡통 같은 데에 뭔가를 넣는 것 같았어요. 황금 같은 정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제 가세요. 이 세 번호로만 급한 일 있을 때만 연락하세요. 지우는 새 유심칩을 건넸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경기도행 택시에 타는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약국에는 들렀습니다. 그녀는 평소 먹던 수면제와 비슷한 모양의 비타민과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임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상 시나리오를 위해 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4시 민주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과 같은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관자놀이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연기에 실패하면 닥칠 운명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의사는 뭐래?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스랑 위장 문제래요.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지우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딱 좋네.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우리 부담도 줄어들고 당신은 푹 쉴 수 있을 거야. 내가 모든 자산을 관리할게. 민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 여보, 여기, 그리고 여기. 인감 있는 곳에 서명해. 지우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으로 서류를 훑었습니다. 매도 위임장, 권리 포기 확인서. 민준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는 민준에게 지우의 부모님이 남긴 집을 앞으로 지우의 동의 없이 팔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용어가 어렵죠, 여보? 지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읽는 척했습니다. 매도 위임장, 그냥 세금 처리용 아니었어요? 민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법률 용어야, 지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 나 믿지? 민준이 자신의 비싼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지우의 손가락에 펜을 거의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지우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서명하면 그녀는 끝장이었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내일 정오라는 백 회장의 마감 시간에 쫓기는 민준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요. 여보, 내가 가져다 줄게요. 지우가 시간을 벌려고 말했습니다. 됐어. 서명부터 해. 민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움찔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그냥 좀 서둘러서 그래. 법무사 사무실이 5시에 문 닫거든. 자, 서명해. 지우는 펜촉을 종이에 댔습니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툰. 지우가 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세게 쳤습니다. 철퍼덕. 물이 쏟아져 테이블과 서류 일부를 적셨습니다. 지우. 민준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서류가 흠뻑 젖지 않도록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서. 지우가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준은 휴지로 서류를 닦느라 바빴습니다. 다행히 앞페이지만 젖었고 서명란은 무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다 적기 전에 빨리 서명해. 지우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감 위에 서명했습니다. 스윽, 스윽. 민주는 잉크가 인감 위에서 마르는 것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류를 빼앗아 봉투에 넣고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그것을 껴안았습니다. 끝났다. 당신은 이제 푹 쉬어. 난 이거 법무사 퀵서비스 기사한테 전달해야 해. 민주는 지우의 뺨에 재빨리 입을 맞추고 집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지우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복통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까 물이 쏟아졌을 때 테이블을 닦는 혼란 속에서 지우는 민준의 펜을 오늘 낮에 3펜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마찰열로 지워지는 잉크를 사용하는 펜, 학생들이 자주 쓰는 그런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지우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 지와 우의 획을 약간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주민등록증 서명 견본과 대조했을 때 은행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게 할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은행은 민준의 대출 신청을 거절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내일 그가 거만하게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야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지우는 그의 분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기이한 평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야식으로 닭강정을 사들고 와서 마치 세상 최고의 남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겼다고 느꼈습니다. 집문서를 손에 쥐었다고 느꼈습니다. 나 내일 반차 낼 거야. 민준이 닭강정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세금 마무리하러? 네 여보. 지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지우는 계단 밑 창고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말대로 창고는 답답하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지우는 낡은 자동차 부품 상자들을 치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구석, 기름 묻은 헝겊으로 덮인 곳에 녹슨 홍차 과자 깡통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폐유심 카드, 취소선이 그어진 몇 장의 빈 수표, 그리고 작은 검은색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도박 장부였습니다. 1월 포커 2억 패, 2월 슬롯 1억 5천 패, 3월 고모에게 5억 빌림, 담보, 지우차. 지우는 즉시 자신의 혼다, CRV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는 서랍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이미 지난달에 고모에게 담보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수첩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남집 공략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가치 80억, 금매 목표 50억 필요, 돈 챙겨서 고모, 유나랑 같이 뜨기. 유나는 또 누구란 말인가? 지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 클럽에서 섹시한 젊은 여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나의 행운의 부적, 유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도박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고모는 이 모든 것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생충 같은 가족 사기단이었습니다. 지우는 깡통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검은 수첩과 사진은 챙겼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민준의 정신을 가지고 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베개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2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판 롤렉스 시계 가격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민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화장대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빗고 있는 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순진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뭐요, 여보? 아, 그 종이요. 아까 당신 근무복 빨래 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주머니에서 떨어졌어요. 무슨 메모예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이건 다음 달 우리 팀 영업 목표야. 응, 매출 목표. 민주는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1점은 지우의 것. 1시간 후 민주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종로 전당포에 진열된 자신의 롤렉스 데이토나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민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민주는 방으로 달려가 자는 척하고 있는 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지우를 깨우고 싶었고 묻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만약 물어보면 자신의 패를 드러내는 셈이었습니다. 민주는 다리미처럼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누가 그를 미행하고 있는 걸까? 백 회장, 아니면 지우가 아는 걸까? 하지만 지우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치고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여보, 왜 안 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듣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지우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준이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수면제 2알을 삼켰습니다. 원래 지우를 위한 약이었지만 이제는 진정이 필요한 자기 자신이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불 속에서 시익 웃었습니다. 악몽 잘 꿔, 내 남편. 다음 날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명이 된 서류 봉투를 들고 이른 아침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고의 양복을 입고 자신감 있어 보이려 애썼지만 눈은 쟈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그녀는 민준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과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준 씨 아내 지우라고 합니다. 남편 건강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민준 씨는 2달 전에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해고되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은 이미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가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한 것은 PC방에서 도박을 하거나 고모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월급은 이미 끊겼습니다. 지난달 그가 준 생활비는 지우의 다른 보석을 판 돈이었습니다. 11시 30분 지우가 민준이 수면제에 취해 잠들었을 때 몰래 설치한 추적 앱은 민준의 위치가 강남의 한 대형 은행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제출하고 창고 직원이 확인하고 관리자가 불려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거절당하는 장면 예상대로였습니다. 12시 15분 지우는 인터콤을 통해 단지 경비원으로부터 알림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민준 선생님을 찾는 손님이 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인데 좀 조급해 보입니다. 백 회장의 조폭들,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아저씨가 밖에 나가셨다고 하세요.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지우가 명령했습니다. 계속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모님. 단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우는 인터콤을 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의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집 앞에 손님들이 와 있는데 당신 친구들 같아. 쇠 파이프 들고 있던데. 한편 은행 로비에서 민준은 대출 신청이 단칼에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다 경비원에게 쫓겨난 직후였습니다. 은행 측 이유는 서명이 견본과 일치하지 않고 사용된 잉크가 스캐너열에 일부 지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지우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갰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대출은 거절당했고 집에는 조폭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도망칠 돈도 없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지우에게 다시 제대로 서명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 잘 들어.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문 전부 다 잠그고. 나 지금 갈게. 여보, 그 사람들 누구예요? 무서워요. 지우가 꾸며낸 공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사람 잘못 찾아온 거야. 어쨌든 넌 안에 가만히 있어. 나 말고는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지우가 식탁에 편안히 앉아 제스민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짜 집문서와 고모 집에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1년 전부터 불길한 예감에 지우가 은행 안전금고에 보관해둔 자동차 등록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정문 조폭들의 눈을 피해 차고 옆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양복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커튼은 쳐져 있었으며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스테이크 2접시와 와인 한 병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우아한 버건디색 드레스를 입고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민준이 느끼는 혼돈과 대조적으로 아름답게 화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 손님들은 아직 앞에 있는데. 지우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게. 민주는 스테이크나 촛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그 서류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서명이 틀렸대. 은행에서 거절했어. 일부러 그랬지. 안 그래? 지우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빙빙 돌렸습니다. 일단 앉아요, 여보. 차분히 얘기해요. 얘기할 시간 없어. 저 앞에 있는 놈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지우, 지금 당장 다시 서명해. 제대로. 민준이 가방에서 구겨진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시선은 공허하고 차가우며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나 그 시계에 대해 알아요, 여보. 지우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박 아주머니에게 누명 씌운 거 알아요. 당신이 그 롤렉스를 종로에서 2억에 판 것도 알고요. 당신이 도박으로 25억을 잃은 것도 2달 전에 해고당한 것도 알아요. 지우의 모든 문장은 민준에게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창고에서 찾은 작은 검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나에 대해서도 내 재산을 다 빼앗고 나를 버리려던 당신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요. 민준은 석상이 되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순수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멍청한 아내가 그의 모든 비밀을 발가벗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박 아주머니의 낡은 휴대폰에서요. 아주머니가 전부 녹음했어요, 여보. 당신의 더러운 계획, 고모와의 통화, 전부 다요. 민준은 검은 수첩을 보다가 지우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서히 민준의 얼굴에서 두려움의 표정이 사라지고 훨씬 더 끔찍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 곧 크고 미친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와, 내 아내가 똑똑했네. 내가 잘못 봤어. 민주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나무 블록에서 고기 써는 칼을 꺼냈습니다. 네가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겠네. 안 그래? 민준이 손에서 칼을 빙빙 돌렸습니다. 눈이 흉포하게 빛났습니다. 난 그 돈이 필요해, 지우. 그리고 난 그걸 손에 넣을 거야. 네가 순순히 서명하든 아니면 내 시체에 지장을 찍어서든 선택은 내 몫이야, 여보.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조폭들이 내 시체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널 죽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줄게. 민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천천히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그곳에 붙여둔 무언가를 쥐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할 것 같아, 여보? 살인자와 아무 준비 없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할 만큼 식당의 불이 갑자기 모두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완전한 어둠이 식당을 삼켰습니다. 우연히 불이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아래 그녀의 오른쪽 무릎 바로 옆에 그녀는 거실 메인 스위치에 연결된 스마트 플러그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녀가 냅킨 뒤에 숨긴 휴대폰 앱을 한번 탭하는 것만으로 그녀는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젠장, 지우, 불 켜. 민준의 공황과 분노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긁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이어서 고기 써는 칼이 원목 식탁을 쿵 하고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은 맹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거의 비우다시피 한 민준보다 이 집의 구조를 더 잘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우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두꺼운 카펫 위를 소리 없이 기어 식탁에서 멀어져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상처 입은 황소처럼 거칠게 들렸습니다. 장난치지 마, 지우. 이렇게 어둡다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현관문은 잠겼고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어. 갑자기 눈부신 흰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민준이 휴대폰 손전등을 켠 것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방안을 훑으며 아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민준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살짝 엿보았습니다. 민준은 끔찍해 보였습니다. 아래에서 비추는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 그림자는 악마의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비싼 양복은 바닥에 던져졌고 셔츠는 땀으로 젖었으며 오른손에는 고기 써는 칼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나와, 이년아. 민준이 식탁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네가 펜을 잡을 때까지 내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주지. 밖에서는 철제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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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씨,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100회장의 조폭들이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앞 창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앞에는 죽음을 몰고 온 빚쟁이들이 있었고 안에는 그의 파멸의 열쇠를 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에 민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지우. 민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손전등과 칼을 사방으로 휘둘렀습니다. 네가 인색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내 부모처럼 더 일찍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우는 옆에 있는 서랍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이 나갔을 때 낮에 준비해둔 무기를 찾았습니다. 칼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칼싸움을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원통에 닿았습니다. 휴대용 소형 소화기와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였습니다. 민준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지우의 은신처 근처 바닥을 훑었습니다. 아, 거기 있었군. 민준이 지우의 붉은 드레스 자락을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준이 덮쳤습니다. 지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거나 먹어, 여보. 지우는 소화기 내용물을 민준의 얼굴에 정통으로 분사했습니다. 하얀 화학 분말이 세차게 뿜어져 나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시야를 흐리게 하고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악, 내 눈.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은 반사적으로 따가운 눈을 비볐고 펜은 분말에 질식했습니다. 지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어진 칼을 냉장고 및 깊숙이 걷어차고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2층 안방 욕실,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긴 드레스가 움직임을 방해하자 그녀는 더 빨리 뛸 수 있도록 허벅지까지 치맛자락을 찢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기침을 하며 지우가 교양 있는 남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친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지우, 죽여버릴 거야.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민준의 눈의 고통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포식자처럼 쫓아왔습니다. 지우는 안방 문을 세게 닫고 잠근 뒤 안쪽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욕실 문도 잠갔습니다. 이중 보호였지만 나무 문이 민준의 힘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욕조를 밟고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천장의 환풍기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으로 손을 뻗어 박 아주머니의 폴더폰과 미리 연결해둔 작은 보조 배터리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단축 다이얼 1번을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폭력 신고는 경찰이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오랜 변호사이자 지역 경찰서장과 직접적인 연줄이 있는 조 변호사님의 번호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민준 씨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지우가 낡은 휴대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방문 밖에서 거센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쾅, 한 번, 쾅, 두 번.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민준은 욕실 문 앞에 있었습니다. 열어, 지우.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민준이 문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앞에 있는 조폭들이 경찰보다 먼저 들어올 거야. 걔들이 들어오면 우리 둘 다 죽어. 집문서 줘. 내가 그걸 걔들한테 담보로 줄게.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이야. 지우는 욕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샤워기를 최대한 세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가 문 앞에 있어요, 변호사님. 흉기를 들고 있고요. 자금 횡령과 서명 위조를 자백했어요. 제가 오늘 밤 죽는다면 이걸 제 유언으로 녹음해주세요. 버텨요, 지우 양. 내가 지금 형사팀과 함께 가고 있소. 전화 끊지 마시오. 조 변호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갑자기 침실 창문이 쨍그랑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이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바깥 발코니에서 들려왔습니다.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 2층 발코니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욕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민준은 빚쟁이들과 함께 침실에 갇혔고 지우는 욕실에 안전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와, 민준 씨, 찾기 되게 힘드네. 한 남자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회장님이 안부 전하래. 지우는 숨을 참고 귀를 문에 댔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민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들렸습니다. 그의 어조는 애처롭게 변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욕실 안에 있어요. 걔가 집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문 부수고 집문서 가져가세요. 그거 다 형님들 거예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더 이상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혐오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비켜. 조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거센 발길질이 욕실 문을 강타했습니다. 문에 금이 갔습니다. 욕실 문은 두꺼운 PVC로 만들어졌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의 발길질을 견디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쿵, 문 경첩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샴푸병, 칫솔, 수건. 쓸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잠깐. 머리 펴는 기계, 고데기, 오후에 화장할 때 썼던 것이 세면대 근처 콘센트에 아직 꽂혀 있었습니다.
표시등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최고 온도 230도. 지우는 코드를 뽑고 마치 뜨거운 단검을 쥔 것처럼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쾅! 욕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조폭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승리에 찬 미소가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남은 소화기 분말로 얼굴이 하얗게 된 민준이 떨며 서 있었습니다. 집문서 내놔, 예쁜 아줌마. 조폭이 더러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궁지에 몰린 자의 용기를 뿜어냈습니다. 집문서는 내가 안 가지고 있어. 진짜는 은행 안전금고에 있고 열쇠는 내가 삼켰어. 조폭이 웃었습니다. 농담하지 마. 일이네. 그는 지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조폭의 손이 뻗어오는 순간 지우는 뜨거운 고데기를 온 힘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뜨거운 세라믹 판이 조폭의 손바닥을 집었습니다. 치익! 살타는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악! 조폭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는 이 사격의 여성이 반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틈을 보았습니다. 아내를 돕거나 조폭에게 맞서는 대신 그는 도망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조폭을 지우 쪽으로 밀치고 방 밖으로 달려나가 발코니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옆 정원으로 뛰어내려 도망칠 작정이었습니다. 저놈 잡아. 손을 댄 조폭이 다른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민준이 밀친 조폭의 몸에 부딪혀 욕조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타일에 부딪혀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폴더폰이 젖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친 조폭이 일어섰습니다.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빚이나 집문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태운 여자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죽어.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무엇이든 찾았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타일, 세정제 병을 발견했습니다. 조폭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우는 그 독한 화학 액체를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의 비명이 방을 채웠습니다. 액체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조폭은 잠시 눈이 멀어 맹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우는 욕조에서 기어나와 바닥에서 뒹구는 조폭의 몸을 넘어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발코니에서 민주는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꽤 높은 높이 때문에 뛰어내리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줘. 지우, 날 끌어올려줘.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지우는 발코니 문가에 서서 매달려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위잉, 위잉, 저 소리 들려, 여보? 지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 지우, 나 떨어질 것 같아. 지우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이 기어오르다가 떨어뜨린 발코니 바닥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짚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고모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너 어디야? 경찰이 고모 집을 덮쳤어. 그 도박 자금 세탁건을 알고 있어. 너 도망쳐야 해. 민준아. 고모 끌어들이지 마. 연결이 끊기기 전 고모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들었고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잘 즐겨봐, 여보.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준을 그곳에 매달려 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1분 후 집 현관문이 강제로 부서졌습니다. 조폭이 아니라 조 변호사와 함께 온 형사팀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욕실에서 다친 조폭과 발코니에서 민준을 쫓던 그의 동료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로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경찰의 총기는 그들의 접이식 칼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붉은 드레스는 찢어지고 발은 긁혔으며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섰습니다. 조 변호사가 그녀에게 달려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우의 몸을 감쌌습니다. 지우 양, 괜찮소?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어요, 변호사님. 경찰이 조폭들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옆 정원 쪽에서 민준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뛰어내렸고 발목을 깬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은 이미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우를 지나갈 때 민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잠시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준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도 매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패한 패배자의 얼굴만이 있었습니다. 지우, 민준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갈라졌습니다. 나 좀 도와줘. 그냥 부부싸움이었다고 말해줘. 내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 도박 중독 치료도 받을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아기 계획 기억나지? 지우는 텅 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그 달콤한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민준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가주머니의 녹음 파일이 예전의 지우를 죽였습니다. 지우는 조 변호사의 재킷 주머니를 뒤져 투명한 비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액정이 금이 간 낡은 폴더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려오기 전 욕실 바닥에서 주운 휴대폰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지우가 형사팀장에게 비닐을 건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물입니다. 이 안에는 제 남편과 그의 고모가 공모한 살인 미수, 자산 사기, 자금 횡령에 대한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민준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우, 어떻게 네가 끌고 가세요. 지우가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민준은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은 경찰 무전기 소음과 담장 앞에서 구경하기 시작한 이웃들의 웅성거림에 묻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지우가 현장 감식 중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엉망이 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5년간의 거짓말에 말없는 증인이었던 벽들, 자신의 호화로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연극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막은 강제로 내려졌습니다. 6개월 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제주도 외곽의 아늑한 작은 빌라의 하얀 커튼을 흩날렸습니다. 호화로운 빌라는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지우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시작한 사업의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지켜낸 개인 저축금으로 시작한 온라인 부티크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길고 피곤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살인미수, 사기, 가정폭력, 절도 등 여러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빚은 다행히도 지우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어 두었던 혼전 계약서 덕분에 지우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그 계약서의 존재를 기억해냈습니다. 고모는 공항에서 체포되려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민준이 파산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사라졌고 지금은 부산에서 또 다른 사기 사건의 수배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강남의 집은 팔았습니다. 지우는 그곳에 추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남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사모님, 코코넛 주스 다 됐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코코넛 주스 2잔과 튀긴 바나나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이제 생기가 돌았고 뺨은 더 통통해졌으며 미소는 환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고
지우가 선물한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같이 간식 먹어요. 지우가 권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박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주머니. 이건 명령이에요. 지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웃으며 지우 옆 라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이건 아주머니 거예요. 일주일 늦었지만 생일 선물. 박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안에는 맑고 넓은 화면을 가진 최신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모님, 제 예전 휴대폰도 아직 쓸만한데요. 그 예전 휴대폰은 은퇴했어요, 아주머니. 그건 참전용사 영웅이니까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빌라 거실 벽에 걸린 작은 유리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액정이 금이 가고 배터리를 고무줄로 묶은 낡은 폴더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지만 기념비처럼 보관되었습니다. 그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이 그들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이랑 민준 씨를 녹음한 아주머니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전 지금 이 세상에 없거나 서울에서 미친 노숙자가 되었을 거예요. 지우가 박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모님. 하느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 법이죠. 네, 아주머니. 하지만 때로는 착한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 순진함을 버려야 해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멍청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마 그 폴더폰 액정의 금처럼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금이 빛이 들어오게 했고 그녀가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구경 갈까요, 아주머니? 지우가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박 아주머니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부티크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우가 자신의 이야기에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에 용서를 비는 민준을 본 지우의 입장이었다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생각해서 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용서 혹은 감옥이라고 적어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단호한지 궁금하네요.